안녕하세요. 다발골수정 팩트체크, 팩트로 확인하다 진행을 맡은 김종대입니다. 저는 2002년 다발골수정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다발골수정 환자연합회에서 배달이라는 닉네임으로 카페지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 진단을 받고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사실을 짚어보고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발골수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혈액내과의 김진석입니다. 대한혈액학회 산하에는 여러 가지 혈액 질환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저는 다발골수정 연구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다발골수정 연구회는 20년 전에 탄생을 해서 현재 제가 6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호영입니다. 현재 다발골수정 연구에서 간사를 맡고 있고 학술적인 행사와 이런 환자분들과의 행사에 있어서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던 20여 년 전에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게 어려웠는데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요즘은 정보의 옥속을 가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정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사항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교수님, 질문별로 팩트를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다발골수종은 혈액암이다. 들어주시죠. 네, 사실이네요. 혈액암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있어요. 다발골수종을 포함하는 림프종, 백혈병 이런 병들을 이제 혈액암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기 때문에 다발골수종은 혈액암의 하나에 이제 속하는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다발골수종 60대 이상의 고령에게만 발생한다. 네, 오해입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8세 이상의 고령에서 발생하는 병은 맞습니다. 하지만 50대, 특히 간혹 약 5% 정도에서는 40대 미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의 고령에서만 발생한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도 30대에 발병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다발골수종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두 분이 의견이 좀 갈리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발생 빈도가 크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짝 남자가 좀 많은 그런 통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고령에 많이 발생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남자 여자 차이는 아주 많이 크지는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임호영 교수님 반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다발골수종의 발생에 대한 통계 데이터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항상 약 한 15% 정도 남성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데이터에서는 약간 이게 어쩌면 남성에서 더 우월하게 발생한다는 표현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많이 발생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로 다발골수종을 진단한다. 들어주십시오. 네, 오해입니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발골수종은 진단하는데 혈액검사와 소변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골수검사 내에 형질세포가 몇 %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골수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고요. 그거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다발골수종 뼈 통증이 유일한 전조 증상이다. 들어주십시오. 네, 오해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발골수종에서 뼈의 통증, 뼈의 증상은 아주 많은 증상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신기능 저하, 그다음에 빈혈, 다른 전신적인 증상 또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 통증만이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뼈 통증이 없다면 다발골수종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뼈 통증 외에도 결국은 골수 질환으로서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감염,
그다음에 신기능 저하, 빈혈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예, 다발골수종에 대한 오해는 풀렸는데요. 이 질환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발골수종이 어떤 질환인지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 교수님, 다발골수종 어떤 질환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 병은 골수 안에 형질세포라는 이런 면역세포가 존재하는데 그 면역세포에 이제 암이 되는 거를 다발골수종이라고 부르고요. 이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서 이제 암처럼 변했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저희가 임상 양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감염증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골절과 같은 뼈 통증을 많이 동반하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환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발골수종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에 치료하면 신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지요? 처음 진단 당시 신기능 저하의 정도와 치료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긴 합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치료를 했을 때 신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신기능이 너무 떨어지기 전에 또 조금 더 요즘같이 좋은 약제들이 많을 때 좀 더 강력한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 상태에서 의료진을 만나게 되고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은 상당수에서 신기능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다발골수종은 한 종류의 유리경색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파와 람다 비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인들에게는 카파와 람다 비율의 차이가 없는지요? 유리경세라는 것은 경세와 중세가 있는데 우리 다발골수종 세포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중세와 하나의 경세만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과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혈액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유리경세라고 하는데요. 이 다발골수종 환자에서는 카파나 람다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인 경우에는 형질세포가 증가하는 상황, 예를 들면 감염이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중세와 경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경세 비율도 1대1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만 딱 1대1은 아니고요. 정상치가 0.26에서 1.65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약간 높을 수도 있고 약간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대1에서 비슷한 범위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들은 수치가 기준치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경우에 더욱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불응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할 때는 혈액 또는 소변에서의 M단백을 측정을 합니다. 이 M단백은 종양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로서 종양세포의 양과 어느 정도 비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M단백이 감소하는 경우는 우리가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단백이라는 것이 절대값으로서 항상 동일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치에 비해서 조금 높거나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료를 하는 도중에 M단백이 가장 낮은 기저치보다 25% 이상 증가하거나 그리고 절대량으로 0.5g per 데시리터 정도로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진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약제를 복용하거나 중단한 지 보통 한 두세 달 이내의 경우에 병이 진행하는 상황, 즉 질병이 진행해서 M단백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통 불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지 치료에서 M단백 수치가 빠른 시간 내에 0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혹시 예후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부분 환우분들이 0이 안 되면 불안하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0이 빨리 안 되더라도 아주 낮은 농도로 잘 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재발이 굉장히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0이 됐다고 해서 경과가 아주 좋고 0이 안 되고 M단백이 0.1, 0.2 정도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다고 예후가 나쁘고 이렇게 얘기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M단백 수치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재발을 해서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을 했지만 최근 진단받는 환자들을 보면은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수 치료 과정인가요? 현재까지도 초기에 이제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처음에 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받은 이후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연이어서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법으로 여전히 간주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자가조혈무세포 이식은 다발골수종 치료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령이 너무 많으신 분들,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7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이런 자가조혈무세포 이식에 대한 합병증 때문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 70세 미만인 경우에 이제 주로 자가조혈무세포 이식을 같이 추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 유지치료로 다양한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처방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네, 보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제만 현재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 유지요법으로 이제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레날리도마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거에다가 플러스 다른 약제를 병용하는 그런 치료들도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좀 시도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쓰는 약제들 중에 다잘렉스라는 그런 표적 치료제나 아니면 칼필조믹, 그다음에 볼테조믹과 같은 이런 약제들을 레날리도마이드에 병용해서 쓰는 방법들을 고위험군에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급여가 되지는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레날리도마이드 단독요법만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하게 권고요법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요법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게 맞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로는 유지요법을 받으시는 분들이 안 받는 분보다는 생존기간이 무진행 생존기간과 전체 생존기간이 다 길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권고하는 게 이제 저희로서는 표준요법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아마 미세잔류암이라는 것을 평가해서 그런 미세잔류암이 좀 없는 분에 한해서는 선택적으로 유지요법을 좀 미루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예후와 함께 혹시 염색체의 변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는 예후의 차이가 있는지요? 네, 염색체 검사는 다발골수종의 예후 예측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염색체 변이 중에 몇 가지는 아주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그 염색체 변이가 모든 게 다 예후가 나쁜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17번 염색체라든지 1번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단 당시에 이제 다 평가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료받으시는 그 교수님들을 잘 믿고 따라가시면은 본인에 맞는 그런 위험도에 맞는 치료 전략을 이런 검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세워서 가져갈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3040 젊은 환자들의 예후는 고령의 환자들보다 더 좋은지요? 아니면 젊은 환자들의 예후와 함께 완전 관해 기능 그리고 생존 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 치료를 견디는 환자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젊으신 분들이 더 좋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나 어쩌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과 같은 이런 치료들도 훨씬 더 실은 고령에 비해서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3040의 젊은 환자들과 노령 환자들과의 어떤 치료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오히려 약제에 대한 앞에 나왔던 약제에 대한 반응들 이런 것들이 예후에 좀 더 중요한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골밀도 수치가 좋더라도 뼈 통증이 잦은 질환인 만큼 정상인들보다는 골절에 취약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골밀도는 우리 몸에 이제 주로 골반뼈나 허리에 있는 척추뼈의 이제 골밀도를 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다발골수종 환우분들이 그쪽만 평가해서는 될 게 아니라 다른 이제 팔뼈라든지 다리뼈 이런 데도 이제 골병변이 있거든요. 골밀도 수치가 좋더라도 그 골병변, 특히나 이제 뼈가 약성기게 되는 골병변이 다리뼈나 팔뼈에 있는 분들은 잘못 넘어져서 다리를 부딪혔다든지 팔을 잘못 짚었을 때 그 약해진 그런 뼈 부위에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상 사람에 비해서 골절의 위험이 높은 만큼 특히나 이렇게 추운 빙판길에서 걸어 다니시거나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고령분들은 이렇게 다니실 때 워커나 지팡이 같은 것들을 반드시 쓰시는 게 이 골절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창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치료 후에 면역 체계가 악화되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부분에 고민과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호중구 수치가 좋아도 일반인들보다 감염에 취약한지요? 다발골수종에서의 감염이 호발하는 주요한 이유가 비단 이 호중구 감소뿐만 아니라 면역 글로불린, 그러니까 외부에서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갈 때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몸의 항체, 그걸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부족한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호중구가 떨어져가지고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치료를 통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다발골수종이 조절이 되고 정상적인 형질세포가 늘어나면서 단다고 한다면 오히려 면역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호중구가 낮은 시기가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주의를 하시고 치료를 통해서 이 병이 조절이 되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면역도 회복된다는 것을 기대하셔도 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발골수종 환우분들은 특히나 이제 폐렴부균에 대한 예방접종, 그다음에 독감 예방접종,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적절한 시점에 예방접종을 잘 하시는 게 이러한 중증 감염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에서는 CAR-T 치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환자들 사이에서 CAR-T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발골수종도 CAR-T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치료 효과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다발골수종에서도 CAR-T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발골수종에서는 BCMA라고 하는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암세포가 표현하는 BCMA를 타깃으로 하는 이런 CAR-T 세포가 현재 가능하고,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활발히 개발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표준 치료가 당연히 다발골수종에서는 항암제, 그다음에 자가주혈세포 이식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CAR-T 치료도 표준 치료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많은 궁금증에 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교수님께 오늘도 완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더 다발골수종을 이렇게 진료하는 저희 교수진들은 환우분들의 완치를 기대하면서 많은 연구와 진료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받는 해당 병원의 교수님들을 잘 믿고 따라주시면은 본인 치료 성적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저희 다발골수종 연구에는 저희 다발골수종을 진료하는 모든 교수님들이 저희 같은 소속 회원으로 있는 연구회로서 환우분들의 완치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발골수종을 연구하고 있는 의사로서 저희는 지난 20여 년간 다발골수종에 있어 치료는 매우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대로는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분명히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치료에 있어서 좀 더 기운을 내서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다발골수종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